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항상 이렇게 시장 흔들릴 때, 네. 불안할 때 생각나는 사람. 네, 자주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오랜만에 저희가 이제 구해줘 채슬리 버전으로 갑니다. 예, 시장이 폭락할 때 하도 여기저기서 불러가지고요. 예. 제가 좀 자주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예, 앞으로 한 7월까지는 강세장 예상하거든요. 바로 결론부터 그렇게 말씀을. 예, 그래서 아마 한 3개월 동안은 다른 채널에서도 저 보기 힘드실 겁니다. 그럼 이제 오직 Y스트릿에서만. 네. 네. 저희도 지난번에 그 시장 폭락할 때 긴급 영상 통화로 또 대표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또 위안이 많이 됐습니다. 네. 요즘에 주변에서 되게 많이들 막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 물어보시죠. 그리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시장은 괜찮았잖아요. 미국만 좋았고. 예. 네, 미국만 또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도 안 좋다 보니까 미국 투자하셨던 분들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오히려 국장에 물리신 분들보다. 미장에서 지금. 그리고 다른 하우스를 보면 뭐 어디가 한 2천억 운영하다가 네. 작년 연말 기준으로 5천억이 됐다. 해외 투자하는 AUM이. 돈이 들어와서. 예, 수탁고가. 그렇다면 작년 하반기에 미장으로 그 하우스에 뭐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네. 건데 그 들어온 자금들이 다 물린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는 뭐 30% 지금 손실 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많이 듣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도 요즘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요즘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런 얘기도 많이 해드립니다. 특히 핵심은 관세잖아요. 관세죠. 트럼프의 말이 또 계속 달라져가지고. 네. 물론 이제 최근에는 그래도 며칠은 조금 조용하기는 합니다만 좀 어디에다 중심을 잡고 봐야 될까요? 트럼프의 말을. 트럼프가 야기한 이번에 조정이죠. 말 그대로. 2022년도에도 시장 많이 빠졌잖아요. 네. 2022년도에는 제롬 파월이 야기한 약세장이었잖아요. 네. 엄청난 금리 인상으로. 엄청난 금리 인상으로. 근데 여기서 그 엄청난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 당시에 저 같은 경우에 금리 올리면 항상 장은 올랐다.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처음에. 경기가 좋아서 올리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22년 3월 첫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시장 오를 거다 했는데 3, 4월 오르는 듯 하다가 확 자빠졌어요. 네. 그게 왜 그랬냐면 25bp씩 인상 안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바로 자이언트 50bp. 스텝으로. 빅 스텝으로 먼저 가고 50bp. 그 다음에 50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75. 75를 4번이나 그것도. 그래서 저같이 뭐 과거 사례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는 사람조차도 이건 뭐야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최근 25년이 아니라 1980년 초 폴 볼크까지 이제 쫓아가서 공부하면서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네. 그래서 그 투자의 본질에 제가 써놨지만 이 대중들이 인지하고 있지 못한 성장이 나오면 주가가 더 올라가고요. 대중들이 인지하고 있지 못한 뭔가 악재가 터지면 주가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대중들이 인지하고 있냐 못하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런 차원에서 2022년은 지금 보시다시피 기업 가치 성장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주가의 변동성에 대한 위험 관리를 병행하는 것이라고는 써놨지만 제가 위에다가 빨간색으로 써놨잖아요. 대중들이 인지하고 있냐 못하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한.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모두 대중들이 인지하고 있는 호재를 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왜 이런 호재가 있는데 왜 주가가 안 올라가지? 막 이러잖아요. 이미 다 알고 다 반영된 건데. 이미 다 반영된 건데 반대로 악재도 마찬가지예요. 악재도 대중들이 인지하고 있지 못한 악재가 나왔을 때 시장은 빠지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다시 관세로 돌아와서 트럼프가 동맹국들한테도 이렇게 할 줄은 몰랐잖아요. 대중들이 인지하고 있지 못한 악재를 터뜨리는 바람에 이번에 4월 8일 날 그렇게 이제 시장이 빠졌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악재는 언제 바닥을 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요런 얘기는 사실 책에 아무리 제가 주식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는데 제가 투자하면서 경험으로 이제 요럴 때 바닥을 치는 거구나를 좀 알아냈는데 그게 실현 가능성이 없는 악재를 우리가 상상할 때예요. 아하. 대중들이. 더 공포심에.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대중들이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지나친 기대도 있지만 지나친 우려도 있다는 거죠. 다 망할 것 같고 세상 네. 끝날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최근에 시장이 많이 빠졌던 게 2020년 코로나 때. 네. 그때 고점 대비 35% 빠졌거든요. 근데 35%나 빠질 일이었나라고 보면 그 정도 빠질 일은 아니었는데 왜 그래 많이 빠졌냐면 지나친 우려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때 완전히 전 세계가 이제 망하는 분위기였잖아요. 처음 겪어보는 일. 처음 겪어보고 우리 삶에서는 처음 겪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세대. 100년 전에 뭐 스페인 독감 1918년 19년 뭐 얘기했었지만 우리는 그때 안 겪어봤으니까. 예. 근데 그것 때문에 2021년도에도 기업의 이익이 폭망할 거다 했거든요. 근데 2021년도에 얼마나 이익이 좋았어요. 코로나 구제금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우려했을 때 시장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데 지나고 보면 시장이 맞아요. 시장이 맞더라는 거죠. 2021년도에도 그랬고 2022년도에는 좀 전에 그러면 제롬 파월 의장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바닥을 쳤나 보면 22년 10월 달에 미국 시장이 바닥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월가의 황제하며 JP 모간의 제이미 다이먼. 제이머 다이먼 회장님 같은 분이 예. 이번에 금리 한 7% 갈 것 같다고. 안 갔잖아요. 네네네. 네, 페드가 7에서 한 8%까지. 그때 또 뭐 연준의 누구가 또 여기서 또 100bp 바로 인상을 해서 뭐 6%를 맞춰야 된다, 7% 가야 된다 막 얘기했잖아요. 네. 안 갔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실현 가능하지 않는 걱정까지 할 때가 바닥이더라고요. 아하, 완전히 최악의 시나리오를 다 땡겨왔을 다 때. 땡겨왔을 때. 네, 그때가 바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5.5까지는 23년 9월 달까지는 금리를 계속 올렸거든요. 네. 올렸는데도 왜 23년도에 시장은 계속 올라갔느냐. 22년 10월 달에 7%를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때 바닥친 거예요. 네, 시장은 7%를 이미 반영을 했다는 거죠. 네네네. 자, 그러면 다시 관세로 돌아와서 이번 관세 이슈는 우리가 지금 월스트한 두려움을 했느냐 아니면 에이 야 너네들 아직까지 관세에 더 악화될 건데 여기서 마음 놓으면 안 돼 이건가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관세 판때기 들고 나왔잖아요. 예. 판때기 들고 나와서 숫자를 보여주는데 허걱. 아니, 40몇 퍼센트 막. 예. 예, 아니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0.7% 거의 없는 FTA, 예. FTA로 관세 거의 없는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45%지? 그래서 그 말이 안 되는 관세를 보여줬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시장의 바닥은 이번 주에 치는 거구나. 와. 예, 그랬고 왜냐하면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25% 때린다 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반 낮춰가지고 25% 때려주고 그래서 저는 그 25%는 실현 불가능한 악재다. 그러고 나서 4월 8일 날 시장이 바닥을 쳤던 이유가 4월 7일 8일까지 야, 이번엔 진짜 할 거야 이랬잖아요. 네네네. 진짜 할 줄 알았죠. 진짜 할 줄 알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번에 바닥은 이번에 나스닥이랑 S&P 500이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수많은 우량한 기업들이 네. 본 바닥은 그 45%를 다 반영한 거예요. 45%의 관세가 다 매겨지는 것까지 반영을 해서 떨어졌던 떨어졌던 지점. 거죠. 그래서 저한테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미국 주식 투자한다고 얘기도 안 하던 분들까지 연락이 오는 거죠. 네. 구해줘 채슬리. 네, 보통은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얘기 안 하다가 떨어지면 이제 예. 누가 투자하고 있는지 다 얘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뭐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70불이 깨졌었죠. 네. 그렇죠. 아니 125불, 뭐 127불 같은 게 67불 이 정도까지 빠졌으니까 그 좋은 주식이 네. 네, 반토막이 나고 그게 과도한 우려 때문에 나온 투매였기 때문에 그래서 월스트한 시점을 지났을 때가 항상 바닥이더라. 그걸 한 25년 전의 케이스를 제가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9.12 테러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9.12 테러 때 저는 바닥에서 주식 팔았다고요. 옛날에. 네, 옛날에. 왜냐하면
2차 테러가 나올 줄 알았습니까? 2차 테러 나오면 어떡하려고 저렇게 사람들이 무모하게 주식을 사지? 그러면서 주가가 우리나라 지수가 460에서 947개월 만에 더블 갈동한.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아니 2차 테러 나오면 어떡하려고? 안 나왔잖아요. 시장은 그걸 기가 막히게 알고 있더라고요. 2차 테러가 없을지. 예. 그리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때도 주가 계속 올랐잖아요. 그걸 제가 옛날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 때 이제 3천 넘어간다 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도 아 옛날에 나는 그렇게 2차 3차가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무서워해서 바닥에 주식 팔았는데 코로나 때도 딱 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했던 실수를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빠지고 뭐 1100 가고 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그리고 2차 팬데믹 온다라는 얘기는 그때 다 나왔었어요. 스페인 독감 때가 됐든 그 다음에 뭐가 됐든 2차 팬데믹은 반드시 온다. 모두가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21년 상반기 1큐에 2차 팬데믹이 왔죠. 미국에서 30만 명씩 하루에 네. 감염되고. 그런데도 주가가 그때 벌써 우리나라 주가 3,100 가고 미국의 주가도 벌써 네. 다 회복하고 했던 게 모두가 인지하고 있었고 2차 팬데믹이 오면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죽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예. 아니네였잖아요. 그 나중에 한번 보시면요. 미국의 사망자 수 있거든요. 네. 2019년, 2020년, 2021년, 22년, 23년. 2021년이 사망자 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팬데믹이 끝난 후랑 비교해봐도요. 끝난 후랑 비교해봐도 그때가 오히려 사망자 수가 적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 했을 때 우리가 지나친 우려를 했을 때가 항상 이런 이벤트 드리븐 약세장은 지나친 실현 불가능한 것까지 투자자들이 상상했을 때가 바닥이더라. 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그 판때기를 보여준 게 그때 바닥이고 지금은 그래서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데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데 제가 뭐 차트 분석도 많이 하고 하는데 차트 분석을 할 때 그 차트에 뒤에 사람이 보이는가? 예. 차트 뒤에 사람이 있나요? 예, 차트 뒤에 사람이 보여야 이제 진정한 차트의 고수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 자 지금 미국 주식 시장 차트를 보자고요. 지금 차트 아예 보여드리면서 네. 자 여기에 요 차트 보여드릴 때 우리 이 대표님한테 네. 자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하나는 2018년이고 하나는 지금 2025년이에요. 오는 게 2018년이에요. 되게 비슷한데요? 네. 왼쪽이 2018년인가요? 왼쪽이 너무 비슷한데요? 뭐예요? 네. 왼쪽이 데칼코마니 아닙니까? 2018년 맞아요. 거의 똑같잖아요. 2018년이면 이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무역 전쟁 시작했을 때 비슷해 보이는 게 정상인 건가요? 네. 그런데 예. 지금 방금 왼쪽이라고 하셨죠? 네네네. 네, 왼쪽이 아니라 왼쪽이 25년이에요. 오른쪽이 오른쪽이 2018년이에요? 2018년이에요. 그래요? 저도 제가 만들어 놓고 헷갈려요. 우리 웃겨요. 구독자분들도 여기서 보시면서 헷갈린 게 정상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너무 왼쪽에 보면 그 위에 보조 지표가 예. RSI거든요. 상대 강도 지수. 네, RSI도 위에 보면 70 이상 올라가서 약간 과열 처음에 보이다가 그 다음에 지수는 계속 올라가다가 예. 박살나고 그리고 30 이하로 가면 저렇게 초록색 웅덩이가 예. 보이잖아요. 웅덩이 두 번 생긴 것도 똑같아요. 네, 요 웅덩이도 있고 과열 표시 나왔고 그때도 예. 요게 2번이고요. 요게 2018년인데 왼쪽이 2025년. 네. 저는 이거 제가 붙여놓고도 헷갈렸네. 그만큼 비슷하다는. 이때를 왜 가져왔냐면 네. 트럼프 무역 분쟁하고 페드 고금리가 일치한다는 거죠. 네. 1기 때도 뭐 파월을 자르네 마네 그 얘기했었죠. 네. 파월을 2018년 2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임명했거든요. 임명해놓고 네, 본인이 임명해놓고 지금 요 밑에 보시면 요게 페드 금리예요. 그게 페드 금리인데 2018년도에 파월을 임명했거든요. 예. 임명을 했는데 금리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예. 그 전에 2017년도에 3번 올렸고 2016년 12월에 한 번 올렸고 15년 12월에 한 번 올렸고 그게 5번이 올렸었거든요. 네. 아니 근데 파월을 임명했더니 파월이 또 올린 거예요. 그러더니 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쯤 이제 화딱질이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잘라버린다고. 잘라버린다 하면서 한 얘기가 시진핑보다 나쁜 사람이라고.
지금이랑 비슷하네요 또. 네, 지금은 너무 비슷해요. 뭐 자른다 했다가 또 네. 뭐 안 자른다 했다가 아, 그러고 나서 이게 왜 그때 금리 영향을 받았냐면 요때 2018년도에 예. 보면 9월 말에 또 올리거든요. 어. 9월 말에 또 올리니까 10월 초에 제롬 파월이 어디 가서 연설을 할 때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예. 아니 트럼프 대통령을 자꾸 올리지 마라 하는데 음. 이번에도 또 올렸으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올릴 거냐라는 얘기를 이제 간접적으로도 이래 좀 물어보니까 네. 파월이 그때 그랬던 거예요. 중립금리가 이 음. 페드의 금리를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 중립금리가 저 위에 long away 아, 저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놀래가지고 시장이 시장은 또 작살나고. 예, 박살을 났던 거예요. 그래서 페드의 고금리가 있었고 최근에 보면 얼마 전에 금리 내렸잖아요. 우리도. 예. 내리다가 지금 못 내리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왼쪽 이게 아래. 25년 네. 한 번, 두 번, 세 번 내렸는데 아니 계속 더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리고 있잖아요. 네. 뭐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어쩌고 하면서 그리고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4.3이나 하니까 불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파월 보고도 뭐 미스터 툴레이트 하면서 야, 니 금리 빨리 내려 뭐 또 이러고 있고 네, 옛날에도 그랬고 그렇죠.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의 페드의 금리는 높은 수준이에요. 4.5는 높은 수준이고 그때 당시에는 요때는 2.5%였어요. 2.5%였는데 그때 당시에 낮은 물가에 비해서는 금리가 2.5면 좀 부담스럽다.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금리 더 올리겠다.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주가가 박살났던 거거든요. 그래 놓고 요 12월 24일 날 12월 20일이었는데 2018년 금리 또 올렸어요. 네. 지독하게도 말 안 듣는 거죠. 연말에 9번째 금리 인상을 했는데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여기서부터 주가가 반등이 들어갔어요. 그때 요때 빠졌던 폭이 지금 이번에 빠졌던 폭이랑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그때도 이렇게 빠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 올라가는데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요때가 2018년 이번에 25년 요거에 지금 주봉상에서 보는 나스닥이거든요. 이거는 요때도 위에 보면 RSI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과매도 신호가 나왔는데 자, 그때부터 보세요.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왜 올라갔냐면 금리 더 이상 안 올렸어요. 근데 2018년 12월 20날에 있었던 FMC 회의에 점도표라고 있잖아요. 그 점도표 보면 2019년도에도 2번에서 3번 더 올린다고 돼 있었거든. 그러니까 무서워서 이렇게 빠졌는데 아니 이렇게 빠졌는데 왜 올라갔느냐? 시장은 기가 막히게도 이제 더 이상 안 올릴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저 점도표는 바뀔 거야. 점도표는 두세 번 더 올린다 했는데 시장은 저대로 안 할 거야라고 희한하게도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데 5개월이 되기 전에 전고점 뚫어버려요. 5개월이 되기 전에. 그래서 이번에도 뭐 비슷한 흐름으로 자 금리 어떻게 될 거냐 뭐 5월 7일 날 있는 이번 FMC 회의에서는 동결하겠죠 당연히. 동결인데 6월 달에는 내린다고 돼 있잖아요. 6월 18일. 그래서 2019년도에도 요때 7월부터 3번 내리거든요. 3번 내리기 전에 이제 주가가 이래 쭉 올라옵니다. 어쨌든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라는 게 시장에서 미리 알면서 주가가 올라갔고 그래서 우리가 지나친 우려한 부분이 현실화 안 되면 주가는 빠르게 반등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최악을 이미 경험했고 어떤 게 최악인지를 봤고 엄청나게 한번 맞아봤고 근데 이제 트럼프가 또 밤이 지나면 또 무슨 말이 할지는 알 수 없는 거니까 차치한다 치더라도 이제 미국에서 소프트 데이터도 그러니까 설문조사로 서베이로 나오는 것들이 조금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제 하드 데이터 실물 경제 지표까지도 또 시간을 두고 안 좋게 나타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많이들 염려하는 또 경기 침체가 가까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반등을 하다가도 또 힘이 좀 떨어질 수도 있을 테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2019년도에 장이 S&P 500만 28.8% 올랐고요. 나스닥이 35% 올랐거든요. 2019년도에. 2019년도에 미중 무역 분쟁이 언제 합의가 됐죠? 2019년 12월 달에 합의가 돼요.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미국 장보다 우리 시장이 2019년 내내 밀렸던 걸로
맞아요. 우리 시장은 2019년 8월 달에 저점이 나와요. 왜냐하면 합의가 안 됐으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안 그래도 제가 기사를 가져왔는데 이 반등 시점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합의를 이루어서 류호 그때 뭐 부총리인가 뭐 누군가 있었잖아요. 예. 시진핑의 2인자 같은 분. 2인자는 아니었죠. 그리고 오른쪽에 트럼프. 그리고 백악관에서 서로 막 박수 치면서 요 류호 부총리가 이분은 좀 표정이 좀 약간 안 좋아요. 네, 똥치고 표정. 1차 관세 전쟁의 원만한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합의. 네, 요 합의를 언제 하냐면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공식 서명하면서 무역 전쟁 1년 반 만에 첫 합의. 2018년 7월 달에 첫 관세 폭탄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2019년 12월 달에 그 서로 주고받는 문서상에는 합의하고요. 2020년 요게 언제냐면 2020년 1월 16일이에요. 1월 15일 날 서로 이렇게 서명을 한 겁니다. 2020년 1월 15일 날. 그런데 1년 전부터 주가는 주구장창 올랐다는 거죠. 미국 주식은. 그렇죠. 미국 장은. 네. 그리고 우리 장은 8월 달에 2019년 8월에 저점 찍고 하반기 내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시장이 플러스 한 6.7%인가? 네, 플러스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반등 시점은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2019년도에 약간 경기 불황이 오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길래 말씀드리는 건데 2019년도에 지금 보시잖아요. 요 S&P 500이 쭉 오르고 요건 지금 나스닥인데요. 나스닥이 35% 오르거든요. 35%. 자, 2019년도에는 미국 기업이 장사를 잘했느냐? 장사 못했어요. 2019년도에 미국 S&P 500의 기업의 EPS 증가가 1% 증가했어요. 그 1%도 자사주 매입 소각 때문에 EPS는 earning per share잖아요. 그 밑에 분모가 줄어들어서 EPS가 1% 증가한 거예요. 이익 증가가 하나도 없었어요. 2019년도에 이익 증가가 하나도 없는데 주가가 올랐다. 29%, 나스닥은 35%. 그래서 이번에 관세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경기 둔화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이미 경기 둔화 모습이 나오는 게 지금 이 주가가 빠진 게 이미 그걸 다 반영한 거고요. 그래서 경기 둔화가 2019년도에 경기 둔화 왔고 2019년도에 우리 시장은 어느 정도 경기가 안 좋았냐면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뭐 요즘 골프 인구가 많이 늘셨잖아요. 저는 이제 축구 인구로 바뀌었지만 2019년도에 부킹 아무 때나 전화하면 다 해줬어요. 그 곤지암의 유명한 골프장 전화하잖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비회원들한테도 다 해줬어요. 그 보통 요즘같이 해가 길 때는 하루에 한 120팀 봤거든요. 근데 제가 2019년도에 골프장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캐디한테 오늘 한 몇 팀 왔어요? 했더니 27팀 왔다는 거예요. 주말인데. 주말인데. 그 정도로 경기가 안 좋았다. 그 정도로 경기 안 좋았어요. 그 정도로 경기가 안 좋은데 우리나라 시장도 플러스 나서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하실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주식 투자를 왜 망치냐면 자꾸 경기 예측을 해서 그래요. 코로나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0년 코로나 때 경기 박살났다고요. 박살났는데 주가가 우리나라 코스피 30% 올랐어요. 미국 시장 마찬가지로 그죠? 돈 풀면서. 네, 16.7% 오르고 그 유동성 랠리 때문에 올랐는데 어쨌든 이번에도 경기 둔화의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나오면 왜 코로나 때도 그렇고 2009년 때도 그렇고 왜 주가가 올랐느냐? 금리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보셨던 2019년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경기 둔화를 어느 정도 반영하면서 금리가 떨어지면 근데 금리가 이번에 떨어지려고 했는데 못 떨어졌던 게 관세 때문이에요. 네, 수입 물가가 무조건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트럼프가 본인의 약점이 뭔지를 보여줬잖아요. 금리 올라가니까 바로 깨갱 했잖아요. 그죠? 바로 트럼프가 꼬랑지를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경기 둔화 뭐 1Q 미국 GDP 안 좋게 나오죠. 지금 계속 월드뱅크나 IMF나 다 지금 성장률 하향 조정하잖아요. 실질 GDP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실질 금리는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실질 금리 떨어지면서 명목 금리 같이 떨어질 건데 그렇게 금리 떨어지면 유동성 랠리가 온다는 거죠. 주식 시장에. 그러면은 주식 시장은 이미 경기 둔화를 반영하면서 이 정도 빠져 있는 거고 여기에서 더 안 좋아지면 그때부터는 연준이 움직인다. 네,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파월 푸시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시장을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자 드디어 이제 뭐 디플레이션 아니면 드디어 이제 자산 가격이 폭락하는
그런 게 올 거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게 오려면요. 핵심 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최근에 뭐 금값도 뭐 신고가 나고 했었지만 예. 지금 미국 주식 시장에 보면 넷플릭스 같은 거 신고가 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보면 벌써 아까 뭐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벌써 110불 언저리까지 막 올라오고 회복 빠르게 핵심 우량 자산을 매매하는 그 부자들이 디플레이션이 오면 주식 팔죠. 근데 왜 이런 주식을 사겠습니까? 경기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하드 랜딩이 안 온다는 거거든요. 그 하드 랜딩에 대한 우려는 우리가 2021년부터 지겹게 했는데 지겹게 했죠. 하드 랜딩은 안 왔죠. 근데 이제 우려가 드는 건 그거죠. 미국 실질 경제 지표들이 안 좋게 나타나면 연준에서도 분명 움직일 수 있는데 금리 인하로. 근데 그 전에 뭔가 한 번은 대차게 깨져야 파월 푸시 됐든 연준 푸시 가동이 되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게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아까 제가 2019년 요 차트를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 네. 금리 3번밖에 안 내렸어요. 네, 마일드한 경기 침체였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시클리컬 베어마켓 또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경기 사이클이에요. 요때 경기 사이클이 안 좋았다는 걸 자꾸 보여드리는 거고 경기가 박살나면서 전격적인 금리 인하 뭐 네. 50bp, 100bp 코로나 때 했던 것처럼 그런 파월 풋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정도 파월 풋이 나오면 안 되죠. 오히려 그러면 더 안 좋은 상황이니까. 예, 더 안 좋은 상황인데 그 정도가 나올 거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때 네. 코로나 때 요때 그죠? 네네네. 코로나 때는 전격적으로 금리를 확 내려버렸어요. 여기 2.5 같은 게 25 해가지고 1.75였었거든요. 1.75였다가 코로나 터지니까 그냥 제로 금리 한 방에 만들어 버렸잖아요. 네. 첫 금리 인할 때 주가가 더 빠져요. 그러다가 제로 금리 만들고부터는 랠리가 있었는데 이런 게 나와야 이제 시장이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코로나 같은 상황 정도의 그런 강력한 카운터 펀치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방송을 다 보거든요. 강력한 카운터 펀치가 나오면 반드시 올라가는 게 있어요. 반드시 올라가는 것. 하일드 스프레드가 올라가요. 하일드 스프레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신용 스프레드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투기 등급 회사채와 국채의 금리 차이인데 경기가 하드 랜딩이 정말 오면 망하는 기업이 많아지죠. 그쵸. 망하면서 이 투기 등급 회사채가 돈을 못 받게 되니까 아예 부도나서 못 받게 되니까 야 그거 무조건 던져. 마이너스 40% 괜찮아 던져. 이러면서 하이드 회사채 가격이 급락을 하고 급락을 한다는 말은 금리가 치솟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옛날에 남유럽 위기 사태 때 그리스 국채가 막 25% 가고 그리스 국채가 똥값이 될 것 같으니까. 네, 그런 것처럼 하일드 스프레드가 치솟게 되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 때도 보면 하일드 스프레드가 딱 피크아웃 치고 쭉 빠지면서는 계속 경기에 뭐 미국의 석유 뭐 그다음에 셰일가스 업체들이 다 죽는다 했는데 하일드 스프레드가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셰일가스 업체는 안 망했어요. 일부 좀 망하긴 했었는데 세상에서 투자자들이 우려한 것처럼 안 망했어요. 왜냐하면 연준에서 돈을 엄청나게 이제 찍어줬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하일드 스프레드 계속 보거든요. 빠르게 빠지고 있어요. 다시 다시 이게 안정을 찾아가는. 안정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저도 마찬가지고요. 경기 예측은 제가 잘 안 합니다. 근데 경기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들을 제가 다 체크하는데 하일드 스프레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달러가 무조건 강세가 돼야 되죠.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 위험해. 무서워. 달러로 모여. 이렇게. 코로나 때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우리가 지금 하드랜딩을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드랜딩이 오는데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다? 그건 하드랜딩이 아니에요. 2008년 보세요. 그때 원달러 환율도 1580원까지 올라가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치솟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잖아요. 네. 이거는 그런 하드 랜딩이 오는 게 아니다라고 달러 인덱스가 얘기해주고 하일드 스프레드가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저는 이 지표들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약간 보기 드문 현상이 나타나는 게 미국 주가도 떨어져, 채권도 약세야, 달러도 약세야. 그러니까 트리플 약세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가장 최근에 직전에 봤던 게 2020년 팬데믹 때 다 무서워. 달러도 모르겠어 이러면서 다 떨어졌었고. 네. 근데 지금 요거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 트리플 약세 최근의 현상은? 네, 최근에 그 트리플 약세 현상 중에 하나가 달러가 너무 비쌌잖아요. 그동안에. 네. 다른 통화 대비해서도 달러 가치가 너무 비쌌잖아요. 달러 인덱스 막 110까지 가고 막. 네, 114까지 갔었는데 그런데 이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강했던 데가 그 1980년 초에 폴 볼커가
페드 금리를 20%까지 올렸을 때는 달러 인덱스가 160 넘었었어요. 167 뭐 이래 갔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미국의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래서 달러가 강했던 거고 이번에도 똑같아요. 그때 미국에서 실업률이 막 10%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1981년 말부터 82년 8월까지 보면 두 번째 리세션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미국 주가는 계속 올라갔는데 올라갔었는데 그때 보면 달러 인덱스가 빠르게 떨어져요. 빠르게 떨어지는데 주가는 글로벌하게 주식시장은 미국 시장을 포함해서 다 좋습니다. 좋아지는 부분이 그때랑 비슷하게 미국의 금리가 높아서 그랬던 거고 이제는 금리가 이제 떨어질 거다라고 보면서 금리가 떨어지면 달러 강세 현상이 끝날 거고 그죠? 최근에 달러 현상 강세가 이제 다시 제자리로 오는 와중에 지금 하드 랜딩이 올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다시 위로 치솟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는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너무 하드 랜딩을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는 시장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달러 약세는 뭔가 달러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네. 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제가 31년 동안 주식 투자하면서 제일 저한테 도움이 됐던 거는 그 민 리버전이라고 하잖아요. 그 평균 회귀. 평균으로 회귀한다라는 그걸 저는 되게 좋아하고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20년 평균이 1140원 정도 되거든요. 20년 평균은 1140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빨리 떨어질 거다 했다가 안 떨어졌어요. 틀렸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가 이렇게 고공행진할지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떨어졌는데 2019년 케이스가 됐던 그리고 트럼프가 이번에 관세로 먼저 전쟁을 시작했는데 두 번째 전쟁은 환율 전쟁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저도 뭐 똑같은 주장을 계속 해왔었는데 그 트럼프는 1980년대 로나ल्드 레이건을 되게 많이 따라하잖아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도 레이건 대통령 따라하는 거고요. 그때는 소련이었고 지금은 중국이고 그때는 폴 볼커가 금리 많이 올렸었고 지금은 제롬 파월인데 1985년 9월 달에 있었던 게 플라자 합의잖아요. 그때 레이건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일본, 독일 다 불러가지고 달러 대비 너네도 통화 가치가 왜 이렇게 낮아 올려. 그러면서 달러 환율이 240에서 2년 만에 120으로 반토막 나죠. 반토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강세로. 우리나라 1,400원이 700원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년 만에. 그때는 플라자 합의 전에는 아무도 그런 상상을 못했다가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그렇게 해 하니까 그냥 바로 달러 가치를 반토막 내버리고 일본 엔화 가치를 절상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번에도 지금 80년대 상황이 계속 그대로 재현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달러 가치 약세를 유도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슬금 나오는 이야기가 제2의 플라자 합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건 진짜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면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그 1차 무역 합의에서 어떤 내용으로 합의를 봤나 제가 봤거든요. 여기 보세요. 중국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금융시장 개방 확대와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 절하 중단해라. 이때도 위안화 가치를 평가 절상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85년도에 플라자 합의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원래 그렇게 싸잡아서 얘기하잖아요. 환율 조작국 아니면 환율 관찰 대상국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쨌든 환율을 낮춰라. 너네 나라의 통화 가치를 올려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구간, 즉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구간에는 항상 주식시장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번 2분기에서 3분기까지 주식시장 강세의 원인이 될 거다고 생각합니다. 요인이. 최근에 보면은 근데 이제 달러가 약세 보이는 것 대비 원화가 그다지 또 강세로는 못 가고 있고, 그러니까 달러 최근 고점 대비 뭐 한 10% 이상은 떨어졌다고는 하는데 원화는 뭐 한 1,480원에서 1,430원 온 게 전부여서 똑같은 비율대로 떨어졌다면 1,300원대 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쵸. 원화가 너무 약하잖아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뭐 이런 거를 반영하는 거예요.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럼 혼란스러운 게 또 혼란스러운 게 그게 저는 영향을 좀 줬다고 생각하고 뭐 투자할 때 제일 불확실한 게
진짜 뭐 그 나라의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이 불안하기 때문에 항상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도 미리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지금 안 빠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약간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 근데 어쨌든 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저는 빠르게 원화 가치가 좀 제자리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좀 안정을 찾고 나면. 예. 그러니까 이게 어찌됐든 간에 뭐 나중에 유동성이 더 좋아져서 증시에 힘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우리나라 올해 연간 뭐 0%대 성장률 전망도 나오고 있고 성장률 자체만 어두운 게 아니라 그 가장 근간이 되는 또 수출이 네. 악화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외국인이 봤을 때도 저거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쉽지 않겠는데?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과연 국장이 괜찮을까요? 그래서 요즘 오늘도 저희 자문고객분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제가 일부러 전화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자문을 하는 네. 투자자문사에서 자문 서비스가 있고 일임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객 계좌를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일임이고요. 자문은 말 그대로 자문을 해드리는 건데 그냥 일반 개인 투자자신데 제가 일부러 전화했어요. 자문을 해드려도 네. 제대로 본인 계좌를 운용을 잘 못하고 계실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또 그렇죠. 듣는 거랑 또 이게 다르죠. 네, 네, 다르죠. 네, 어렵죠. 그게 요즘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요즘 스탁 피킹 포트폴리오를 네. 제대로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극명하게 다르잖아요. 종목별로 네. 엄청난 차이죠. 저희 기관 투자가들끼리도 만나면 막 시장 못 쫓아가서 막 스트레스 받는 매니저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제일 강했던 게 뭐 조선방산 이런 건데 피부 미용 이런 거. 조선방산 지금 화장품 없으면은 뭐 그냥 지금 없으면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죽을 맛이죠. 그래서 말씀하셨던 게 여러 가지 우리나라 경쟁 성장률을 낮고 이런 거는 이제 다 아는 얘기인데 그래서 시장이 많이 못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돈을 버는 기업이 제한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되고요. 시장 자체가 저는 그래도 올해 2,800에서 잘하면 3,100까지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올해 코스피가요? 네. 그 정도 지금도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그 시장이 그렇게 간다 한들 포트폴리오를 잘못 짜면 그리고 시장이 설사 그만큼 못 간다 하더라도 지금 겨우 뭐 2,550여 언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뭐 플러스 30% 수익 날 수도 있고 마이너스 30일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경제 성장률 자체가 저는 올해 막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것처럼 0%가 아니고 3% 나올 겁니다. 이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와중에도 그래도 실적을 잘 내는 기업들이 있고 경제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실적을 잘 내는 회사들이 프리미엄을 받는 데 있잖아요. 아하, 프리미엄을. 더 그래서 막 쏠리는. 더 쏠리는. 그게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똑같아요. 예. 최근에 부동산 시장도 뭐 이렇게 강남 쏠림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전국에 미분양이 넘치고 있는데 미분양이 넘치는 지방에는 아파트 가격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부동산을 얘기할 때도 전체 부동산 시장이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이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주식시장도 지금 마켓 전체는 어쨌든 하드랜딩은 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주 폭발적인 그런 코로나 이후의 장세 같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작년까지는 미국에서 장사를 잘한 기업 뭐 삼양식품부터 해가지고 전력기기니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어쨌든 이번에 보세요. 조선 실적 서프라이즈 막 나오잖아요. 서프라이즈 나오니까 주가가 또 올라죠. 아니 많이 올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서 또 오르잖아요. 그런 현상이 되는 놈은 계속 된다는 거죠. 올해. 제가 개인적으로 작년 말에 대표님을 뵙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대표 내년에는 엄청난 종목 장세가 펼쳐질 거야. 네. 그래서 연말에 섭외하려고 했는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연말 연초에 안 나오셔가지고 이제 오셨습니다만 그때 그런 걸 보셨던 거예요. 작년 네. 말에도. 작년에 종목 장세 얘기는 왜 했냐면 제가 뭐 반도체를 좋아하긴 해도 보니까 반도체가 아무래도 뭐 중국 창신 메모리도 있고 SMIC도 있고 거기다가 미국만 딱 보더라도 인텔 안 되잖아요. 네. 인텔은 안 되고 엔비디아는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처럼 그냥 범용 반도체가 오르고 내릴 때 그 사이클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런 스페셜티 반도체라는 걸 할 줄 아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주가가 왔다 갔다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작년 연말에 올해 시장을 봤을 때 뭐 모건 스탠리가 뭐 저기 겨울에 온다 했다가 이번에는 또 빙산이 보인다고 한다 뭐 그러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하이닉스는 스페셜티를 하면서 이번에도 서프라이즈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건 스탠리는 스스로 반성문을 좀 써야 돼요. 이 레거시 쪽만 쳐다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스페셜티 반도체에 대한 전문성 있는 그 리포트가 사실은 없었고 이번에도 하이닉스 숏에다가 삼성전자 그냥 뭐 매수 이런 식인데 그래서 어쨌든 작년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저도 확신은 못 하겠더라고요. 확신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오랜 경험으로 반도체가 안 되면 종목장이니까. 그 또 왜 종목장이냐면 트럼프가 당선이 됐잖아요. 네. 당선이 됐고 나서 보통 미국 시장 1년 동안은 나쁘지는 않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확 밀리기는 했었지만 그래서 이런저런 거 보면서 저는 이제 반도체가 안 되기 때문에 종목장이 될 거다라고 봤고 그래서 올해 전체적인 시장을 상반기에는 실적 모멘텀이 나는 조선, 방산, 엔터, 피부 미용으로 돈 벌고 하반기에는 눌러져 있던 반도체가 저는 회복한다라고 봤는데 왜 회복한다고 봤냐면 작년 연말 기준으로 제가 딱 보니까 그 반도체 모건 스탠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중국 빅테크가 투자를 시작하고 중국의 가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소위 말해서 레거시 반도체가 들어가는 그런 휴대폰이라든지 그게 이제 판매가 증가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리포트에는 PC, 노트북, 휴대폰이 판매가 부진해서 라고 다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회복되면 레거시까지도 회복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가 어느 정도 또 랠리가 나온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반도체로 돈 벌고 상반기에는 종목으로 돈 벌고 이런 전략을 짰던 거죠. 안 그래도 또 그거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앞서서 코스피 올해 2,800에서 3,100까지 갈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안 움직이면 3,000 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결국은 반도체 삼성전자가 움직일 거다.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아니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그 경기 민감주인 반도체 뭐 노트북, PC, 스마트폰 교체 수요 물론 이제 서버는 좋다고 합니다만 과연 그게 될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우리나라 경기로 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수출이죠. 네. G1, G2 국가거든요. G1, G2 플러스 이제 유럽인데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작년에 미국 온리 했었던 거 입세셔널리즘 하면서 미국 예외주의 했던 거는 중국도 안 되고 유럽도 경기 안 좋고 네, 그런 상황에서 미국밖에 없다 였었는데 지금 뭐 보면 유럽도 살아나고 있고 특히나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중국이죠. 중국. 네, 중국. 예, 수출 1등 국가니까. 근데 중국이 살아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죠. 리서치를 안 하니까. 근데 저희 회사는 매일같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 아침마다 분석해서 발표하잖아요. 네. 중국의 기업들을 보면 이게 이 중국 회사가 미국에서 나스닥에서 거래됐다면 다 급등했겠더라고요. 왜냐면 YOY로 성장률이 다 뭐 2자리, 3자리예요. 그렇게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이 뻔히 나오는에도 불구하고 다들 눈은 미국 주식만 쳐다보고 있었고 중국의 턴어라운드를 다들 간과하고 있었던 거죠. 안 그래도 오늘 저희가 4월 28일 저녁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오늘 중국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예, 뭐 호텔 신라도 막 10몇% 오르고 예. 효성 TNC 이런 것도 뭐 2자릿수 막 가격 오르고. 네. 그 중국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 네. 우리가 중국 잘 모르면서 맨날 중국 위기 뭐 이러잖아요. 보면. 그래서 뭐 헝다 벽개원 사태 있었을 때도 중국 드디어 이제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중국발 위기가 온다 막 이런 얘기. 유튜브에서는요. 중국 망한다 그래야지 조회수가 잘 나옵니다. 그렇죠. 제가 또 유튜브에서 보면 인기 영합성 발언하시는 분들이 좀 있긴 한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좀 정확하게 팩트에 근거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보면 엄청난 나라죠. 우리가 중국을 함부로 잘못 무시했다가 투자에 있어서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K 배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현실을 직시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을 보니까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고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예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다가 투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작년 8월부터 중국에 투자를 좀 시작을 저희가 하긴 했는데 왜냐면 중국이
정책적으로 내수 부양을 아주 강력하게 그쵸. 드라이브를 걸고, 두 번째는 청년 실업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시진핑 주석이 얼마 전에 다 불러 모아가지고 으쌰으쌰 해주고. 네, 으쌰으쌰. 자, 이제부터는 열심히 사람 뽑고 투자 좀 해보세요. 네, 그런 걸 마련해 준 거죠. 예.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언제 또 막, 야, 들어와 봐. 그쵸. 네,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또 행방불명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이제 두려워했었는데 또 손잡고 하면서 열심히 해봐. 격려해주고. 네, 격려해주고. 국가가 뭐 정책적으로 밀어주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사회주의 국가라서 그런 겁니다. 사회주의 국가라서. 국가 정책이 경기를 부양을 강력하게 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면 잘 나오고 있잖아요. 1분기 GDP도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중국은 계속 중국 경기가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중국 관련주들이 왜 오르냐면, 제가 작년에 중국 주식에 투자합시다라고 하면서 했던 얘기가 2024년에서 2025년, 과거에 2014, 15년도에도 중국 소비 관련주 올랐고, 2004년, 5년, 6년, 7년에는 중국 인프라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랐고, 그래서 항상 이 5자 들어가는 해에는 중국 스토리가 늘 강했었다는 거죠. 1995년에도 그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 주식을 투자 안 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해서 저희가 이제 투자를 했던 건데, 자, 중국에서 또 어떤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냐면, 한한령? 그런 거 지금 어느 정도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쵸. 원래도 없었다라고 뭐 얘기하긴 하지만. 중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기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래퍼가 지금 중국 가서 공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저는 올해 가을쯤에 우리나라 SM이나 아니면 하이브의 방탄소년단이나 뭐 G드래곤이 됐든 굉장히 이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 베이징이나 상하이에서 공연하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그러려고 하니까. 왜? 경제는 쉽니다. 그래서 중국 인민들의 지금 마음을, 시진핑이 원래는 5년 해가지고 10년만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2017년에 개헌한 이후로, 자, 이번에 2023년도에 3기가 시작했거든요. 네. 그리고 장기 독재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중국 인민들이, 와, 우리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니까 우리의 삶이 훨씬 나아졌구나라는 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일 좋은 게 엔터테인먼트예요. 그런 걸 허용을 이제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에이, 그래도 반한 감정이 엄청 셀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드라마 뭔지 아세요? 폭삭소가수다. 폭삭소가수다 1등이에요. 어둠의 루트로 본다는. 네. 압도적인 1등이에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에서 이 정도 압도적인 분위기가 우리 회사에는 왕정차장이라고 중국에서 와서 지금 한 15년째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왕 차장 얘기가 과거에 대장금을 잘하면 넘어설 것 같아. 그 정도의 인기가. 네. 대장금이 언제 나왔냐면 2003년, 4년. 그리고 2005년 이때도 중국 스토리 있었다 했잖아요. 네. 그때는 뭐 중국뿐입니까? 싱가포르 같은 데 가도 뭐 전부 대장금 다 걸려 있었거든요. 이란 이런 데서.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화장품 열기까지 막 이어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또 희한하게 드라마에서 폭삭소가수다 같은 드라마가 중국 시장에서 또 이렇게 각광을 받고, 그래서 약간 이번에 그 중국은 우리가 갈 때 무비자 90일인가 뭐 해줬잖아요. 그쵸. 우리도 지금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중국인들의 요커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그 뭐 30일간 무비자 이런 거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걸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자영업자 식당들 너무 어려워요. 그걸 아마 풀어줄 것 같은데, 어쨌든 중국의 소비가 지금은 살아나고 있다. 근데 이 소비가 어느 정도까지 회복될 거냐가 중요한데, 중국은 코로나 때부터 자, 2019년 11월 달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2020년, 21년, 22년, 23년. 23년에는 안 해도 되는데 22년도에 그 시진핑 주석 그 연임하려고 22년에 안 해도 될 코로나 봉쇄했었어요. 23년까지. 그래서 중국에 우리가 펜탑 디맨드라고 하잖아요. 이연 소비가 폭발적으로 이제 시작된 거예요. 다른 나라보다 한참 늦게 나오는. 다른 나라보다 한참 늦게. 그래서 핸드폰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동차 등등, 그 다음에 여행 나오는 거, 그런 게 또 이번에 또 미중 무역 분쟁 생기면서 중국 정부에서도 그랬잖아요. 미국 여행 자제하라고.
그럼 어디 가겠어요? 근처 있는 예, 나라들. 가장 가까운데 한국 오는 게 좋죠. 폭삭수갑수다 제주도도 가보고. 그래서 우리나라 내수가 걱정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수출의 1등 대상국인 중국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동안은 미국은 좋았는데 왜 우리는 이 모양이어서 예. 왜 올라가도 뭐 2,600밖에 못 올라가고 그런 모습에서 이번에는 미국은 설사 좀 안 좋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중국이 잘 되면서 그게 우리나라 코스피에 어느 정도 하방을 지지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중국 경기 부양책의 효과를 또 이제 갸우뚱하시는 게 22년, 23년, 24년 경기 부양책이 나오기는 했지만 항상 또 뭐 부동산 위기에 또 소비는 살아나지 않고 청년 고용은 또 계속해서 실패하고 이거 반복이었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달라질 수 있다. 또 이게 주가 측면에서 확실히 또 나타나고 있고요. 상하이 종합지수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 21년도에 헝다부터 해가지고요. 22년, 23년에 벽개원까지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부동산 위기가 아니라 후진타오 그다음에 짱점인 93년부터 2002년까지가 짱점이 강택민이었고요. 그리고 2003년부터 2012년까지가 후진타오. 그 시절에 부동산 부자들, 그 전부 다 저기 상해방이랑 그쪽 라인들, 그쪽에 대한 소위 말해서 적폐청산이었던 거죠. 그 적폐청산으로 봐야 되는데, 중국발 부동산 위기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의 연임을 앞두고 갑자기 헝다 죽이기, 벽개원 죽이기 뭐 그런 게 있었던 게 적폐청산으로 보시면 된다. 또 이게 과거에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경기 부양한다 그러면 이제 뭐 건설을 비롯해서 SOC 투자 이런 걸 이제 기계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또 완전히 바뀌고 있죠. 뭐 AI 투자라든지 IT 쪽으로. 네. 그렇죠. 그것도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 보네요. 그래서 더 또 이제 반도체 좋게 보시는 걸 테고 하반기로. 사실 약간 중국을 보면서 약간 부러운 점도 있어요. 거기는 일당 독재인데 뭐 굉장히 친기업적으로 최근에 하잖아요. 미국하고 오히려 공산당이 더 친기업적. 무역 분쟁을 하는데 공산당이 오히려 친기업적이에요. 진짜 최근에 보면 저는 이 현대에는 전쟁이 뭐 선진국끼리 전쟁 안 하잖아요. 기업 간에 전쟁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정부가 어떻게든 우리나라 기업을 좀 세계에 나가서 잘 싸울 수 있게끔 그런 정부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은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그렇게 뭘 하느냐? 뭐 오프라인 뭐 빌딩 부동산 개발이 아니라 AI잖아요. 그 AI, 드론, 로봇 이쪽 굴기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이 산업의 쌀 역할을 하는 게 반도체다 보니까 그래서 반도체는 제가 딱 보니까 최근에 DDR4랑 DDR5 가격이 막 급등했거든요. DDR5는 신고가 났어요. 스팟 가격이 신고가 났는데 물론 관세 전쟁 있기 전에 미리 땡겨오는 수요도 있긴 했지만 근데 누가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수요가 없는데 걔네들도 수요가 없는데 그냥 샀겠어요?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그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 빅테크들의 투자가 이제 시작됐다. 그동안의 1년 반은 미국의 M7이었으면 지금은 뭐 C4라고도 얘기하는데 C4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C50 C 한 50 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중국의 빅테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중국의 빅테크도 이제 그 왜 항생테크 지수나 ETF 이런 것도 국내에서도 엄청나게 또 인기잖아요. 그런 것도 또 이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흐름으로 보시는 반영이 되고 있고 항생테크는 올해 연말까지는 그래도 상승 추세가 좀 더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쪽으로 조금 더 들어와서 좀 여쭤볼까요? 대선이 6월 3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좀 시장 분위기나 이런 게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의 수급도 대선 이후에는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과거에 보면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뭐 어쩌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전으로 어쩌고 뭐 그런 거 막 분석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 아무 상관없는 분석이라고 소용없는 분석이라고 생각해요. 그 탄핵 여부로 우리나라 시장이 움직인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2005년도 뭐 2004년, 5년, 6년 이때는 중국의
그 WTO 가입 이후로 중국이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엄청난 싼 공산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자재 수입하고 또 그걸 실어 날려야 되고 그러면서 조선 빅사이클이 왔던 거고요. 예. 중국에서 그렇게 싼 공산품을 미국에다가 수출을 해야 되니까 미국이 보면 물가는 왜 안 올라가지? 성장은 좋은데 물가는 안 올라가네 하면서 골디락스라는 말이 붙었던 거고요. 네, 그러면서 금리는 그때 당시에 2001년 9.12 테러 있고 2002년, 2003년 초까지 미국의 페드 금리가 6.5에서 1까지 떨어지거든요. 네, 그 닷컴버블 꺼지기 전에 6.5였다가 1까지 떨어지는데 그 저금리 상황에서 시장에 랠리가 있고 노무현 정권에서 아무리 막 부동산 잡겠다고 하더라도 막 부동산이 올라갔던 게 글로벌한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정부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그 탄핵 있고 나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2017년 전후에도 보면 글로벌하게 아까 트럼프 일기에서 그때 당시에 이런저런 이유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거지. 우리나라 이번에 뭐 6월 3일 뭐 대선 끝나고 나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누가 될지도 저는 모르지만 누가 되든 아무 상관없다. 예, 누가 되든 아무 상관없이 시장은 불확실성이 약간 제거되면서 어느 정도의 좀 우리나라 시장만의 안도랠리가 조금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해외 요인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미국과 중국. 이렇게 또 이해가 되고요. 조금 이제 섹터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제 상반기까지는 아까 말씀 중에 조선방산, 뷰티엔터 지금 좋은 걸로 돈 벌고 하반기에는 반도체 쪽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요. 그럼 약간 주도 섹터가 변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읽으면 될까요? 만약에 반도체 모멘텀이 세게 나오면 방금 얘기했던 조선방산 이런 것들이 약간 쉴 수도 있거든요. 왜 쉴 수 있냐면요. 우리가 중소형주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거는 예전에 큰 기관에 가서 중소형 펀드 자금을 저희가 한 1,500억을 운용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프리젠테이션 할 때 했던 얘기입니다. 중소형주 잘하는 펀드 매니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아마 바텀업으로 좋은 주식을 발굴해서 투자. 약간 피터린식의 바텀업을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우리나라에서 중소형주 투자할 때는 물론 바텀업도 중요한데 탑다운을 봐야 돼. 탑다운에서 시클리컬이 움직이게 되면 중소형주들이 와르르 무너져요. 그 시클리컬 중에 대표적인 게 반도체고 두 번에 석유화학, 철강 이런 것들이 움직이게 되면 왜냐하면 시클리컬 주식을 잘 안 가지고 가거든요. 펀드에 잘 안 담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예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클리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은행주도 어떻게 보면 시클리컬이에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대출 나갔던 게 회수가 안 되고 그래서 시클리컬 비중이 거의 한 40% 되는데 이 40%를 비워놓고 있잖아요. 그럼 시장을 못 쫓아가요. 못 쫓아가면서 아니 시장은 15% 올랐는데 뭐야 펀드 수익률이 0%야? 이러면서 펀드 매니저가 언제 빨리 잘리냐면 이 올라가는 장에 잘려요. 못 쫓아갈 때. 못 쫓아가니까 시장 30% 빠졌는데 내 펀드 25%밖에 안 빠졌으면 안 잘립니다. 근데 시장 25% 올라갔는데 내 수익 10%밖에 안 올랐다? 잘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시클리컬을 담아야 돼요. 그중에 시클리컬 경기 민감주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게 반도체고요. 그래서 반도체가 움직이면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데 저희가 딱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전체 기관 중에 반도체 90%가 언더웨이트예요. 전체 기관의 90%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낮습니다. 그나마 하이닉스 비중을 하이닉스 전체 시가총액보다는 좀 더 높게 가져가고 있고 삼성전자 비중이 현저하게 낮아요. 현저하게 지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의 어떤 모멘텀이 나오면 그런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모멘텀이 아니라 내부 그런 대내적인 경쟁 우위에서 지금 약간 밀려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반도체 업황 자체는 중국 빅테크에 투자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는 안 보거든요. 나쁘게 안 보는데 단지 하나 삼성전자에 대한 걱정은 경쟁 우위를 복원하느냐. 그 부분이고 그래서 HBM3E 이 HBM4로 넘어가야 되는 단계에서 그동안에 그 엔비디아에서 H20이라고 중국에 팔던 거 있잖아요. 네. H20에 나가는 약간 저사양에는 삼성전자의 HBM3 정도가 장착이 돼서 나갔거든요, 이미.
아예 못하는 건 아닙니다. 아예 못하는 건 아닌데 전자가 얼마나 빨리 3E를 넘어서 HBM4로 바로 이렇게 넘어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2년 내내 뭐 빠르게 쫓아간다 했다가 못 쫓아갔잖아요. 그죠. 벌써 뭐 양치기 소년 다 돼가지고. 예. 네, 양치기 소년 다 돼서 그런 불신이 지금 전자의 주가를 못 올라가게 하고 있는데 전자가 그래도 저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전자가 또 다시 쫓아가는가. 원래 전자 하면 패스트 팔로잉의 넘버원이에요. 글로벌 항상 넘버원. 1등이 보여야 잘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 삼성전자가 예전에 그 패스트 팔로잉 DNA를 바탕으로 이번에 HBM4 할 때 따라와 주길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기술적인 복원에 대한 가시성이 딱 보이는 순간 전자가 바로 6만 5천 원에서 7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온다고 봐요. 7만 전자 가능하다. 네. 기술적인 복원, 그걸 예의주시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뭐 올라오냐 안 올라오냐가 아니라. 그리고 아까 그 미국의 경기 둔화, 그때 이제 주식이 과연 잘 될까 이것도 이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지금 우려를 받는 게 자동차 섹터잖아요. 거기다 네. 25% 기본 관세도 있는 거고 품목 관세. 거기에다가 경기가 둔화되면 가장 값비싼 내구재인 자동차 소비가 괜찮을까? 네. 이것도 이제 많이 불안해하면서 자동차 주가가 밀렸던 건데 네. 대표님은 어떻게? 그 부분이요. 이번에 트럼프와 그 다음에 앨런 머스크. 그러니까 처음에 쟤네도 왜 저러지 했을 때 금리 낮추려고 하는 거구나. 네, 그러면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 약간의 저는 트럼프랑 약간의 경기 둔화 일부러 의도된 경기 둔화를 야기시켜서 금리를 떨어뜨리려고 한다고 봤거든요. 금리가 왜 떨어져야 되냐면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다시 488불에서 이번에 230불 때까지 떨어졌던 이유는 네. 판매량 둔화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실적 나온 거 보면 자동차 판매량이 20% 마이너스였어요. 네. 20%는 마이너스 났는데 고금리 상황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안 올라오죠. 그렇죠. 어렵죠. 금리가 떨어져야 돼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할부 금융으로 차를 사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약간 경기 둔화 조짐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그러면 저는 자동차 판매량이 오히려 둔화가 되는 게 아니라 회복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관련주도 뭔가 금리 인하 신호와 함께 바닥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네. 이 금리 인하는 아까 처음에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코로나 때 100bp 전격적인 그런 금리 인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경기 둔화에 의한 금리가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는 그 정도면 오히려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내구재 중에서 가장 이렇게 비싼 자동차가 팔리겠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팔린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왜 제가 팔린다라고 얘기하냐면 예전에 그 하드랜딩 오는 거 있잖아요. 그쵸. 코로나 때 100bp 막 금리 인하할 때 어떻게 됐죠? 실업률이 14%까지 올라왔어요. 코로나 때 14.8%까지 올라가거든요. 이번에 경기 둔화 된다. 2019년도에 왜 금리가 3번 빠졌는데 주가가 올라갔냐면 실업률이 되게 안정적이었어요. 실업률이 안 올라갔어요. 그렇죠. 4% 그렇죠? 초반에. 4% 초반에서 안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실업률 보고 있잖아요. 4.2 가는 듯 했다가 그것도 반올림 해가지고 4.2처럼 보였었는데 그게 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업률이 이렇게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경기 둔화로 인해서 금리 떨어지면 언제든지 바로 오히려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할 거다. 오히려 주가는 더 먼저. 네. 그렇죠. 작년 말이었던가요? 금리 떨어지면 자동차다. 이 얘기 한번 싹 불었었는데 다시 막 금리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시장 금리 올라가고 하니까 자동차가 또 한동안 잊혀져서다가 그렇죠. 오히려 또 이제 안 좋을 때 다시 한번 또 볼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동차 얘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최근에 보면 뭐 제너럴 모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기아도 지금 PER 3.8배 막 이러거든요. 원체 밸류에이션을 못 받는 회사죠. 였는데 그래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미국 기업이면 PBR이 3.8 정도인데 아니 어떻게 PR이 3.8 이러니까 그 도대체 문제가 뭐야? 이 부분인데 중국 BID 저희 고객분 중에 중국 출장을 자주 갔다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일부러 저희 회사 들려가지고 와 이번에 상해 가서 BID 차를 봤는데 걱정이 너무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워런 버핏이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셨던 거, 주식 투자는 산업의 성장성을 뭐 분석하고 이게 아니라 그 산업 내에서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경쟁 우위를
분석하는 거다. 그 말씀처럼 야, 중국이라는 엄청난 그 자동차가 이제 세계로 이제 뻗어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 부분이 전체 자동차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지금 다운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자동차가 살아났을 때, 그 최대 수혜는 지금 전기차에서 제일 잘 나가는 1등이 수혜를 본다고 봐요. 뭐, 우리가 다 그렇게 예상했던 거 아닙니까? 2030년 되고 35년 되면 하이브리드가 됐던 전기차가 됐던 건데, 전기차가 공격적으로 가는 그림에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금리가 떨어지면 제일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중에 가장 강하게 올라올 회사는 뭐니 해도 테슬라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내에서는 시장이 좀 어지러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요금 인상 이슈가 있어서 그런 건지 경기 방어주 성격인지 한국전력하고 통신사가 최근에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네. SK텔레콤은 뭐 28일에 그 유심 해킹 이슈 때문에 이제 급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요거는 어떻게 좀 일시적인 반사 수혜로 보시나요? 아니면 좀 더 길게? 한국전력이 지금은 두 가지 모멘텀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최근에 유가도 한 63불까지 빠졌고 유가 빠지면서 석탄 가격, 뭐 가스 가격 다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원가가 좋아졌고 작년 연말에 가격은 올렸고 전기료 인상을 했고 최근에 우리나라 음식료도 막 들썩들썩하는 이유가 가격은 올려놨더니 지금 환율 떨어지고 곡물가 떨어지고 하면 뭐야 코스트가 다운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영업이익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 그 내수 음식료도 막 올라오는 것처럼 한전은 딱 그런 모멘텀. 일단 코스트가 다운되고 매출에 영향을 주는 P는 올려놨다. 이 부분 때문에 흑자 전환하면서 올라오는 건데,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한전에 지금 발행된 부채가 뭐 50조가 넘고 한전채가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그 밑빠진 독처럼 계속 이렇게 돈을 다 흡수해 간다. 이 얘기가 2년 전에 있었던 얘기잖아요. 네. 자 그러면 한전이 주가가 그 정도면 상폐돼야 되나? 사실 네. 일반 기업 같았습니다. 일반 기업 같아서 네. 망했죠. 네. 근데 왜 안 망하죠? 세금으로 메꿔주니까. 네. 그래서 주가가 더 많이 빠졌어야 되는데 그래도 국가가 한전채에 대해서는 보정을 하면서 네, 저거는 망하는 기업이 아니야. 그것 때문에 이제 덜 빠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익의 턴어라운드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동안의 적자를 다시 메워주는 수준으로 지금 이익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쫓아가는 건 아니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약간 저게 크게 이제 전력 발전에 대한 패러다임이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네. 그 패러다임 변하는 게 미국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SMR 소형 원전. 네. 그 제가 보니까 앞으로 20년에서 30년 동안은 이 전력 인프라의 큰 패러다임 변화가 시작되는데 그게 소형 SMR이라고 보거든요. 소형 원자로. 거기서 원전을 갖다가 이렇게 해주려면 원전에 대한 건설 경험이 많은 미국의 동맹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것도 어차피 미국이 주도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동맹국에서 원전 건설 경험이 많은 회사가 어디냐 뭐 했을 때 일단 한전 콘소시엄으로 들어갔던 회사들. 그래서 최근에 뭐 현대건설을 비롯해 가지고 이런 쪽도 약간 들썩들썩하면서 움직이는 게, 그래서 그런 원전 모멘텀 네, 그 두 개가 맞물리면서 올라가는데, 제가 94년 8월에 입사해 가지고 제일 먼저 분석했던 게 한전이었어요. 그때도 한전 주가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한전 주가가 올라갈 때 그때 당시에는 어떤 스토리로 올라가냐면 한전이 땅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와, 한전이 가지고 있는 땅을 개발을 하면 도대체 이 가치가 얼마야. 그래서 한전의 BPS가 잘못 계산된 거다. 실제 그 장부가로 돼 있는 땅값이 훨씬 더 높고 뭐 이런 얘기로 막 올라가요. 근데 항상 그때가 꼭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보고 다행히 그때 첫 리포트에 이런 유틸리티 주식은 교과서에도 나오거든요. 유틸리티는 방어주다. 그렇죠. 미국도 최근에 방어주가 강하잖아요. 예. 그래서 방어주 개념으로 또 강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성장 모멘텀이 붙었을 때는 무조건
팔고 나오는 게 맞다. 이렇게 그때 결론을 적었어요. 그래서 한전은 또 뭐 원전 모멘텀. 근데 그 SMR 쪽에서 실제로 이익 발생하는 거는 그게 아무리 빨라야 3년 안에 안 나오거든요. 3년 안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두 가지 모멘텀에서 이익이 턴어라운드 되는 건 맞지만 네, 여기서 쫓아갈 만한 주식은 아니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은 또 여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조금 이제 실적이 안 좋아지면 배당 컷이 될 수 있는, 배당이 이제 감액될 수 있는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켠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 균형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막 배당주도 한쪽은 막 빠지다가 네. 다시 또 회복을 했다가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렇죠. 배당주는 저번에 밸류업 하면서 또 확 한번 오르기는 했는데 예, 일단 긍정적인 거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PBR 0.9 지금 아직 안 되죠. 예, 0.9가 되려면 한 2650 와야 되는데 네. 왜 0.9가 안 되냐면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을 주주들한테 안 주니까. 안 줘서 그런 거거든요.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든가 아니면 배당을 좀 왕창 주든가. 그런데 최근에 보면 약간의 변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네, 기업 가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금감원에서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쓴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이 배당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 투자자분들한테도 좀 더 이제 관심을 갖게 될 거라고 봅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밸류업에 대해서 밸류업이 될 만한 기업들, 예, 밸류업 지수 이런 거는 제가 좀 예, 그거 한숨부터. 네, 한숨부터 제가 솔직히 밸류업 지수 만들고 그거는 솔직히 탁상공론이라고 봤거든요. 저거 왜 하나 싶었죠, 네. 그죠? 우리 이 대표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아니 기업의 대주주가 주가 올라가는 거 원치 않은데 뭐 밸류업 지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니 기업이 편입되고 싶어 해야 되는데 아니 편입 안 되고 싶어 하는데 무슨 밸류업 지수가 편입하고 싶어 하는 기업은 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못 들어가는 기업도 있고 그래서 그 뭐 별로 효과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최근에 분위기는 투자자의 그런 지배구조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대주주의 인식도 많이 바뀌고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도 많이 바뀌고 정치권에서 작년에도 막 얘기할 정도로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밸류업이 될 수 있는 환경은 역대 최고다. 환경은 마련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이번에 메리츠 금융지주에서 보여줬고 예. 또 기업들 중에서 보면 이런 밸류업 주주 가치에 대한 부분은 많이 신경 쓰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2의 고려아연이 또 나온다고요. 네, 반드시 나올 겁니다. 올해 경영권 분쟁. 경영권 분쟁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고려아연과 비슷한 회사가 너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지금 빠르게 지분 확보를 먼저 하셔야 돼요. 지분 확보를. 그 지분 확보를 해놓으셔야지 이번에 고려아연 사태 한번 잘 보세요. 그냥 40만 원, 50만 원의 주식 사셨으면 되는데 그 경영권 분쟁 붙어가지고 150만 원, 그쵸. 200만 원의 그 자사주로 주식 사겠다고. 네. 그런 게 똑같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주식을 더 많이 확보하셔야 됩니다. 누가요? 대주주가 아니면? 대주주가. 경영권이라는 거 지키고 싶어 하는 쪽이 지분율이라도 늘려놔야죠. 근데 대부분 보면 뭐 33.4%, 33.5%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에다가 이제 우호 지분에다가 자사주에다가 이렇게 해서 방어하죠. 예. 그리고 지금은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이번에 뭐 MPK랑 뭐 저기랑 해서 한 거지만 외국인의 우리나라 그런 지배구조에 관한 예전에 소브린 사태 같은 게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외국인이 최근에 그 태핑이 왔었어요. 작년 연말에. 어디다가요? 한 달이 건너서 저한테 분명히 지금 그렇게 고려한 비슷한 기업들이 너무 많은데 공격을 해도 될까를 한 달이 건너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겠어요? 널렸다고요? 공격하라고 했죠. 공격하라고. 2003년도에 소버린에 대한 인식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또 우리나라 이제 어떤 자본시장에 대한 인식도 많이 높아졌죠. 20년 전. 높아졌고요. 2003년도에는 우리가 IMF를 겪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외환은행을 그때 갔다가 헐값 매각도 있었고 왜냐하면 돈이 없었으니까. 예. 지금은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랬는데 그 기업을 그때는 지금 조세 특례로 해가지고 대주주가 인적 분할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사업회사를 팔아가지고 그 지주회사의 지분을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걸 해도 사업회사 매도에 대해서 양도세 안 내게 해줬거든요. 네, 네. 그게 지금 25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아직까지도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외국 자본에 우리 기업을 뺏기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해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축구 같은 거 보면 히딩크 감독 와서 잘했잖아요. 네. 아니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을 네덜란드 감독한테 맡기는 게 맞냐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옛날엔 그랬었죠. 네. 얼마 전에 그 벤투 감독 와서 우리나라 수준을 24위, 23위까지 올려놨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을 외국계 자본이 들어와서 가치를 2배, 3배 만들어주면 우리나라 주주들 땡큐죠. 왜냐하면 그 주식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국민연금이 웬만한 주식 다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기업의 주가를 2배, 3배를 만들어주면 우리의 노후가 편해지고 국민연금 요즘 뭐 더 내고 덜 받고 뭐 나중에 받고 뭐 이런 얘기할 때마다 제가 좀 화딱질 나거든요. 네, 그런 지배구조만 개선하더라도 그렇죠. 얼마든지 국민연금 수익을 올리면서 우리가 더 안 내도 돼요. 네,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가는 얘기했어요. 공격하라고. 예, 여론 제가 한 30개 적어드릴까요? 그분한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이대호 종목 30개 해가지고 막 찌라시로 돌 거예요 아마.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사실은 이제 제 가치를 찾아가야 하는 그렇죠. 거고. 네. 또 그런 외국 자본이 또 들어왔을 때 대주주들도 견제 감시를 또 받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대주주만들을 위한 게 아니라 네. 모든 주주를 위해서 또 시장을 또 공평하게 만들어가야 하니까. 그 인식의 변화는 우리가 그 프리미어 리그에 보면 유명한 팀 사우디 자본 들어가 있고 중동 자본 들어있고 중국 자본 들어와 있는 그렇죠, 기업 그 축구팀도 있어요. 많죠. 그런 걸로 뭐 영국에서 아니 어떻게 우리의 프리미어 리그 구단을 중국 자본에 팔 수 있냐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그 경기 퍼포먼스만 좋으면 되잖아요. 오히려 그 자본이 들어와서 더 비싼 선수들을 사와가지고 프리미어 리그 전체 수준을 끌어올리니까 영국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자랑스러워하고. 옛날에는 스페인 라리가부터 해가지고 저기 어디예요. 또 이탈리아 세리가 뭐 등등 그랬는데 이제는 영국 축구의 종주국 와 우리가 뭐 최고야 뭐 똑같아요. 우리나라 기업에 외국계 자본이 들어와서 이 밸류업을 시켜주면 우리는 땡큐 하면 됩니다. 역시 축구에 딱 빗대서 말씀해 주시니까 훨씬 더 이야기가 더 재밌게 나옵니다. 진짜 너무 긴 시간 많이 하셔가지고 이거 좀 챙겨드려야겠습니다. 장안의 화제인데 이거 저번에도 왔을 때 요 하나 주셨던 것 같은데 이거 좀 박스채로 좀 보내주세요. 그럼요. 박스채로 드리겠습니다. 요 위에 이렇게 깎고 먼저 요 밑에 돌려서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요. 요 불기둥이 장대 양봉입니다. 병 모양도 그렇고 장대 양봉입니다. 예. 그래서 에너지도 그렇고 두뇌, 혈액순환, 활력까지 한 번에. 그렇군요. 좋은 겁니다. 요거 한번 이렇게 드시는 모습이 계속 나갈 겁니다. 광고 모델. 농담이고. 제가 여기 체슬리 AI라고 만든 게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게으르거든요. 게을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식을 이렇게 막 포트폴리오 짜면서 시장을 이기는 포트폴리오 그게 펀드 매니저들이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시장을 이기는 두 가지 방법이 저렇게 패닉 셀링일 때 바닥에서 주식 사면 또 쉽게 벌잖아요. 줍줍.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면 이게 지금 3년부터 이렇게 나온 건데요. 23년 4월 달부터 이렇게 바닥 칠 때 이때 엄청 두렵거든요. 그쵸. 이때가 작년 8월 5일 이때도 엔캐리 트레이더 청산 때문에 시장 완전히 무너지는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가파르게 반등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또 패닉 나왔다가 반등 들어가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이렇게 패닉 셀링 신호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한국 시장이에요. 이건 한국 시장 코스피고 요즘 미국 주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이거는 바이언 딥스라고 해가지고 BOD라고 제가 해놨는데 이게 지금 2017년 이후로 제가 공격형 적격형, 안정형 이렇게 신호를 만들어 놨는데 이번에 저도 후달려요. 사실 이번에 트럼프가 과연 4월 9일 전에 저거 유예 이렇게 분명히 유예할 것 같은데 하면서도 후달리잖아요. 근데 이 공포의 크기가 과거에 언제랑 비슷한지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 이번에 이 공포의 크기는 9.12 테러 때랑 비슷하다. 그래서 제가 힌트를 얻어서 코로나 때 자 지르세요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포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계량화하기가 힘든데 이런 저런 거 이제 해가지고 만든 건데 이번에 보시면 이번에도 되게 오랜만에 떴어요. 이게 22년 6월 말에 떴던 거고요. 네. 그리고 요게 코로나 때죠. 2020년 3월 달에. 그리고 요게 언제냐면 아까 설명드렸던 22년 12월 말이에요. 트럼프 관세. 네. 페드 금리 때문에. 그래서 22년 12월 말에도 이렇게 신호가 떴는데 이번에도 딱 뜬 거예요. 저건 어떤 신호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비밀이죠. 영업 비밀. 이거 캔했어야 되는데. 안 넘어오시네. 네. 그래서 이런 신호를 보면서 저희도 뭐 지금 한 3,300억을 저희가 운용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뭐 아까도 여러 가지 뭐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런데 시장은 그 걱정을 다 반영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이 체슬리 AI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이걸 한 2달 전에 완성을 했는데 아직도 이제 뭐 버전 1이에요. 버전 2, 버전 3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건데 만들어 놓고 계속 이번에 과연 신호가 뜨나 안 뜨나 봤더니 미국 시장에서도 이 바닥 신호가 떴더라.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내가 지금 얼마나 두려운가. 그렇죠. 이게 내가 또 지금 하나의 또 지표가 얼마나 되는 두려운가. 거고. 항상 두려우신 분들은 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기 시장 전망 하나 말씀드리면 네. 요거는 제가 이 파생 상품을 되게 예전에 오래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아시는 분이 이제 거의 없는데 이게 외국인 옵션 포지션이에요. 저는 이 옵션 포지션을 보면서 단기적으로는 얘네들이 요걸 가두리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2,400이 깨지면 얘네들이 손실이 크게 늘어나요. 한 2,400억까지 손실이 나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또 너무 올라가도 손실이 나게 되세요. 이게 한 지금 360 정도 되는데 360 정도 되면 어느 수준이냐면 2,700이에요. 네. 코스피 200. 네, 지금 코스피 200으로 보는 건데 예. 그래서 이게 옵션 만기가 있는 게 우리가 옵션 선물, 주식 옵션, 지수 옵션 뭐 다 한가 쿼드러플 위치인데 네. 그거는 3, 6, 9, 12 둘째 목요일이고요. 나머지 1, 2, 4, 5, 7, 8, 10, 11은 옵션만 만기가 있어요. 네네네. 주식 선물도 있긴 하지만 그랬을 때는 우리 시장에서 이거 홍콩에서 우리 시장에 이 가두리 매매하는 얘네들이 거의 25년 내내 이 옵션으로 우리 시장에서 돈을 타고 있는. 쪽쪽 빨아가요. 네. 쪽쪽 빨아가는데 얘네들이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가를 이렇게 분석한 건데 최근에 보면 얘네들이 이렇게 가두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번 옵션 만기가 다다음 주 목요일이거든요. 네. 다다음 주 목요일. 얘네들은 어떻게든 이 안에서 끝나게 하려고 노력을 할 거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다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요 박스권 안에서 좀 움직이고 그러고 나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셀인메이 5월에 주식 팔아라. 네, 그것 때문에 4월 말에서 5월 중순까지는 이 셀인메이 하는 자금들이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좀 박스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고 나서 5월 말에서 팔놈들 다 팔고 네. 네, 외국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다 팔고 나서 그러고 나서 6월에서 7월까지는 또 시장이 좀 강하게 올라갈 건데 그 7월까지 왜 강하게 올라간다고 보느냐면요. 네. 여기 보시면 저번에 제가 이제 할로윈 전략 이런 걸 갖다가 2, 3년 전에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을 때 자, 요게 22년 10월이거든요. 네. 22년 요때 9월 말에 바닥치고 뭐 이러면서 올라가잖아요. 그게 언제 쌍투 쳤냐면 8월 초에 쌍투 치고 이제 빠졌고 그러고 나서 23년 요때가 보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터지고 미국 국채금리 5% 가고 하면서 바닥 찍거든요. 네. 23년 10월 말에. 예. 그러고 나서부터 할로윈이 10월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10월 말에 주식 사서 그 다음 5월에 팔라. 이게 할로윈 전략인데 네. 그러고 나서도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가서 24년도에도 7월 달에 작년에 7월 달에 고점 치고 그러고 나서 빠졌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10월 말부터 11월에 딱 반등 들어가려고 하는데 트럼프 당선 계엄 때문에 이러고 나서 그냥 올라가는데 이번에 관세 때문에 이래 빠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우상향 박스권에 복원을 한다고 보고요. 이번에 복귀를 하면 이번에 최소한 7월 달까지는 여기 2700에서 750, 800 언저리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뭐 8월, 9월, 10월 달에 좀 쉬다가 11월, 12월에서 내년 1월까지는 거의 뭐 2,900에서 3,100 정도까지 네, 올라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알찬 1시간 반이었습니다. 네. 1시간 반이 너무 길게 했어요. 같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안 나오시니까 길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월간으로 하면 제가 이제 1시간씩만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어디 네. 분기로 갑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시장처럼 안 됐을 때, 예. 네, 안 되면 제가 7월 초에 나와가지고 오. 여기 2,600에서 2,750 사이에 만약에 시장이 안 움직이고 있다. 예. 그러면 제가 AS AS. 해드리러 알겠습니다. 7월 초에 나오겠습니다. 또 한번 외치겠습니다. 구해줘 채슬리. 그때는 구해줘 하면 안 되죠. 네. 그러면은 잘 가고 있네요. 한번 예. 그때는 아마 저는 콘트를 많이 믿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7월 초만 되더라도 저는 이번에 걱정이 생각보다 너무 위로 갈까봐 걱정이에요. 솔직히. 오버슈팅이? 네, 오버슈팅. 왜 오버슈팅이 왜 있냐면 이번에 이 트럼프의 관세 이게 말도 안 되는 공포에 의한 하락이었잖아요. 제가 그 뉴턴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과도한 우려에 의한 하락이 있으면 반드시 더 튀어오른다. 저 위에서 이 오버슈팅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그런 게 말이 돼 하시는데 그게 코로나 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쵸? 코로나 때 말도 안 되게 0.75 PBR까지 땡겨놨더니 위로 1.25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제 생각보다 너무 오를까 봐 걱정해요. 왜냐하면 저는 한 2,900 언저리에서 주식 팔 거거든요. 네. 2,800에서 2,900 언저리만 팔 건데 네. 팔고 나서 더 올라갈까 봐. 그러면 너무 올라도 모시면 되고 너무 안 올라도 모시면 되고. 제가 시장 많이 올라왔을 때는 잘 안 나오잖아요. 시장 근데 많이 또 올라왔을 그때는- 때는 여기서 더 간다라고 하는 분들이 뭐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또 박세익 대표님은 다른 분들이랑 다른 게 그 타이밍에서도 지금은 좀 쉬어가자. 네, 지금은 쉬어가자는 쫓아갈 얘기는 때는 하죠. 아니다라고 과감하게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더 좋아하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양방으로 욕 듣습니다. 아이 별 말씀을요. 그래도 항상 큰 도움 받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댓글로도 박세익 대표님 많은 또 응원해 주십시오. 오랜만에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Tariff.